안녕하십니까. 일리온 리서치입니다. 이제 다들 낯설어 하고 있습니다. 재편됐고, 근데 오늘 이 자료가 되게 좀 의미 있는 자료인데 우리가 어제 자료 나가기 전에도 모여서 또 한번 얘기하고 막 제목은 이제 확인하고 사도 된다로 했는데 제가 하루에 마음이 3번씩 바뀌어요. 네. 아침에는 이제 딱 왔더니 미국이 강세로 끝났더라고요. 아 그래 이거 우리 어제 계속 얘기하던 것처럼 연말 연초 강하고 쉬나 뭐 이 생각이 들었는데 또 아까 또 점심 먹기 때쯤에 점심 식사하는 도중에는 주가도 밀려 있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참 시장 그랬다. 또 자리에 녹말로 앉았더니 지수가 거의 보합 했더라고요. 이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저희들마저도 이런데 투자자들이 어떤 기준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장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왜 이런 고민을 하냐면 원래 저희가 제가 아주 솔직히 말을 하면 솔직히 이런 표현 쓰면 안 좋지만 저는 10월 중에 한 2,100대 한번 올 줄 알았어요 사실.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근데 이제 저의 예상은 빗나간 거죠 이건. 그렇다면 이제 위로 바로 치고 나가기 시작된 거냐 고민을 해보면 또 이것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고민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는 실적의 방향성은 또 나쁘지 않고 또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하는데 또 바이든이 된다고 생각해보니 또 헷갈리는 부분이 또 있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거치지 않았다는 걸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좀 결론을 낸 거죠 지금 아직은.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저희 3명이 하우스비를 결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관한 겁니다. 대신 저희가 내린 결론 중에 잠재적 결론은 섹터에 대해서는 의견을 강하게 가져가자. 그래서 IT 를 하자는 의견을 했었던 거고. 실적 나오는 것들이니까. 저희들이 최영선 연구 먼저 녹음한 거고 실적 나오는 것부터. 그렇지만 오늘 전체적인 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한 것들 최근에 그거를 매달 저희 신중호 팀장과 최강 이코노미스트가 둘이 정리를 해주시는데 제목은 확인하면 사도 된다인데. 예. 즉 매크로의 선택, 퀀트의 선택, 섹터의 선택인데 오늘 퀀트의 선택을 하려고 했더니 둘 다 세미나 나가버렸고 예. 섹터의 선택은 어차피 섹터들이 받은 종목, 거니까 네. 종목이고 매크로의 선택 부분을 갖고 우리 셋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많이 방송 기자들도 바뀌고 그래서 땄었는데 제가 이제 그림을 가끔 말씀하시면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 자료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좋네요. 자료는 제가 페이지는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보시면 종목들 명서부터 여러 가지 다 들어있으니까요. 시작하는 단계니까 좀 또 여기에 이제 애널리스트들 종목들 너무 뻔하다 하실지 모르지만 섹터들한테 제출하겠는데 또 최근에 저희가 스카우트에 나간 친구들 좀 있고 그래가지고 빈 섹터들 좀 있고 그래서 아주 그래도 나름 저희 자료의 가장 표지 다음에 있는 게 요약이고 종목들도 각 저희가 기업 분석팀 내 파트가 있잖아요. 파트별로 그래도 좀 선택을 해서 뭐 각자 섹터 애널리스트 모두가 추천한 게 아니고 그 파트 내에서 한 2개 정도 이렇게 1순위, 2순위 달라고 해서 받은 거고요. 그래서 실적 시즌에 그래도 좋은 내용이나 아니면 실적이 찍힐 만한 종목으로 좀 받은 거라 또 뻔할 수는 있지만 또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저는 좀 더 공격적이길 바라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미국에서 지켜보고.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시작할까요? 우리 이 자료 매크로의 선택 부분을 첫 부분은 최강 이코노미스트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부터 시작할까요? 그냥 순서대로 가시죠. 페이지에 몇 페이지라고 말해줘야 제가 5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크로의 선택에서 이제 매크로 중에서도 경제가 보고 있는 그림은 조금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갔다. 그거에서는 대해서는 저도 완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갔다는 건 동의하는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도 계속해서 갈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하고 연관해가지고 지금은 유동성 장세라는 시장에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그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회복이 되고 있느냐를 조금
확인을 해보면서 가시는 그림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매크로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노딜 브렉시트나 아니면은 미국의 대선 같은 것들도 정치적인 이슈들도 확인을 하고 사셔도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경제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6페이지에 봐주시면은 제목은 제가 최근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제목하고 동일합니다.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게 곧 유동성 장세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유동성을 늘렸다. 그러면 그 늘어난 유동성 전체가 주식시장으로 간다라고 마치 그런 금융시장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늘어난 유동성 생각보다는 금융시장으로 가는 게 그렇게 무조건 퍼센테이지로 반영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MV는 PY 그림 보셔도 최근 같은 경우에 다시 제로로 돌아왔습니다. 제로로 수렴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M이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M이 늘어난 상황에서 P하고 Y가 떨어져 있는 상황. 그러면은 V가 밑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갈릴 것 같습니다. 7페이지에 봐주시면은 시가총액하고 M1하고 나눴을 때 이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항상 돈을 풀고 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고점 찍은 부분이 언제냐라고서 이렇게 보시면요. 고점 찍은 부분이 IT 버블 때 하고 그다음에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때 하고 지금 나왔던 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나왔던 구간에서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시가총액이 주식을 열심히 사고 있다가 그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M1을 확 늘리는 구간이 나오니까 이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 그림을 채워나가는 기간이라는 게 생각보다 굴곡도 있고 길다라는 거죠. 저는 유동성이 풀렸으니까 유동성 때문에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 아니면은 버블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늘어난 유동성에 비해 가지고 시가총액이 올라간 부분이 이 상장기업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의 합입니다. 그걸 인덱스화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이걸 따라가지고 올라가는 기간이라는 거는 확인되는 기간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장에 유동성을 풀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버블이 올라가고 뭐 연말하고 연초 되면은 이 유동성 때문에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오고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에요. 예. 자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했더니 문제는 경청하는 시간으로 되는 것 같은데 신팀장.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이거잖아요. 진짜 올드하거든요. 어느 시절에 MV는 PY예요. 사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구닥다리 얘긴데 시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런 거 경제 이걸 떠나서 어딜 가도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유동성이라는 거를 주식 투자 인구가 많이 늘었고 젊은 친구들도 주식을 많이 하고 뭐 여기 갖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하죠. 뭐 이제는 다른 신분을 형성할 수 방법이 이거밖에 안 남았다. 뭐 이런 논리로서 시장이 한번 이렇게 정말 이 변화의 힘이 굉장히 강하지 않나. 왜냐하면 가끔 요새 신용치를 보다 보면 놀라운 게 개인들이 신용을 많이 들면 마치 상투가고 뭐 이런 게 잘 안 맞는 게 어쩌면 고점에서 잘 팔고 저점에서 잘 사고 이런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한다면 시장의 새로운 어떤 주린으로 대표는 저희들은 잘 이해 못하는 어떤 새로운 세대들. 근데 뭐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봤을 때 뭐 그런 분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신규로 뭐 스마트머니나 이런 분들이 주식을 투자했을 때 잘 맞췄다라고 그러면요. 불확실성이 높은 구간이나 경제 지표가 그렇게 안 올라가는 구간에서 왜 사겠냐는 질문인 거죠, 저는. 유동성이 있으면 무조건 산다라는 거는 틀린 말이라는 거죠. 고객 예탁금을 집어넣거나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뺄 때는 빼고 들어갈 땐 들어갈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조건 우리는 돈이 있으니까 산다 이러고 막 들어가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시장의 전반적인 체력이 이제 저변이 넓어지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증시를 펀더멘탈을 보고 살 거 아니에요. 똑똑해졌으면. 그럼 펀더멘탈이 안 좋을 땐 팔겠죠. 이게 고민인데 뒤에 이익 갖고 다시 한번 데이터 보겠지만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뭔가 이런 변화를 우리가 변화를 간과하고 주식 시장의 자금이
분명히 많아진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유동성이 있는 자산과 없는 자산은 우리가 흔히 보더라도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에는 할인율이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든 건 맞거든요. 이렇다면 우리가 같은 주식시장에 있어도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한 호가가 굉장히 갭이 막 벌어진 것들은 당연히 싸거든요. 싸거나 아니면 할인율이 좀 더 높게 제시되거나. 근데 삼성전자는 아니면 유동성이 굉장히 좋은 호가가 촘촘하고 내가 언제든 팔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 할인율이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적자를 보는 기업이 주구장창 계속 언제까지나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 망하는 기업도 1,0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간다라는 식의 논리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단계가 유동성을 주입해서 시장이 올라오는 레벨을 딱딱 잘라서 지금은 유동성이 투입됐으니까 올라가는 단계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유동성만으로는 끌어올리기에는 이제는 조금 지표의 개선이나 그렇죠. 그런 레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목에 차 있어서 그런 걸 봐가면서 시장도 그 유동성이 들어오면 좀 더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변동성이 또 밑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유동성 유입의 효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코로나 이전에는 박스권이라는 것 자체가 한 2,000이나 1,800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2,2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만큼의 유동성이 유입됐으니까는 밑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건 맞죠. 아니 ROE, PBR 레벨을 보면 우리나라가 적정 한 2,200 중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적정이라는 건 한 번도 적정된 가격을 유지시킨 적은 없어요. 그렇죠. 저희 이걸 많은 분들이 그쵸.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런 리서치를 바꿔서 진행을 하니까 이제 우리 연물리가 좀 더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것 같고 저희는 좀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좀 더 질문을 던지는 건데 많은 우리 적정 코스피니까 막 코스피가 옳고 나머지 틀렸다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PBR과 ROE라는 기본적인 우리의 밸류에이션 지표를 갖고 한국 증시를 봤을 그쵸. 때는 한 2,200 전후 수준이 과거의 어떤 회기선을 봤을 때 네. 적정한 레벨인데 네. 그 이상의 2,400이 와도 여전히 이게 더 어떤 새로운 어떤 주식의 어떤 매력 요인들이 생겨서 전에 한번 말했죠. 우리나라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의 전체 자산에서 이게?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분의 2잖아요. 지금 그쵸. 4분의 3인가? 거의 가계 구성에서요. 거의 뭐 60% 이상이죠. 60% 이상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변화가 좀 와서 자산이 재배분되고 뭐 이런 상황이냐를 얘기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얘가 그래서 뭐 유동성 장에 올라간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거처럼 뭐 개인들이 주식 투자에 많이 들어왔으니까 상투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런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롭게 젊은 세대가 2000년 이후에 처음 들어온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이 커가는 과정인데 좀 더 올바른 가늠자를 가지려면 밸류에이션을 봐야 된다는 정도가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건데. 네. 주식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새롭게 봐야 된다? 저는 그건 동의는 안 해요. 나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거. 아니 주식 시장에 얘도 새로운 그런 말 자금이 하시는 들어오니까 분들인데 그렇지는 그거는 않은 것 같아. 돈에는 인종도 없고 연령도 없고 음. 그냥 수익이 나냐 안 날 수 있느냐 그 자산을 샀을 때 내가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느냐의 포인트잖아요. 그 기대의 포인트가 사람마다 다르고 잣대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버블의 꼭지점에서 산 사람이 있는 거고 그 침체의 바닥에서 판 사람도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 기준을 잡아가는 거는 결국 기업이고 우리가 사는 주식은 기업이잖아요.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느냐의 어떤 기로점에서 서 있다 보니 지금은 돈이 엄청 많이 풀려 있는 거는 인정하지만 그 돈 자체만 갖고도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뭐 일단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잘해가지고서는 돈을 벌 수도 있고 여러 가지는 다 빼고 제외하고요. 적어도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나 그걸로 이용해가지고 아니면은 주식시장에 분석을 한다는 사람이 유동성이기 때문에 오른다라는 거를 그 논리 하나 가지고서 무조건 장이 오른다는 논리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더 하면 더 길어지니까 우리끼리 해야 될 부분이고 8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M2 갖고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V가 내려간다라는 개념이 항상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V가 내려가는 구간, 이거는 YOY니까 엉터리다 하실 수도 있지만은 저는 MV는 PY는 계산은 정확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YOY로 했고요. 어차피 그냥 V로 해도 내려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려가는 그림이 나왔을 때 결국에 왜 주가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냐? 순간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을 때거든요. 순간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을 때기 때문에 V가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고 그 이동성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 올라간 거를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V가 다시 안정되는 모습이 나왔을 때 타고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안정돼서 타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려면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Y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명확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한 8% 정도 올라갈 거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치면은 P가 같이 올라가주는 그림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전체를 합쳐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시장에서 돈이 풀린 다음에 그 돈이 과연 물가 상승이나 아니면은 경제 성장률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느냐라는 거를 시장에서 그 기대감을 충족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공교롭게도 이렇게 이 심리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구간에서는 그림 9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서프라이즈 인덱스, 특히 시티그룹 거를 보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이 밑단에서 올라가기 시작한 게 2020년 5월 초반, 4월 말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위쪽에서 꺼지기 시작한 게 2020년 7월, 8월 중순부터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요즘에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 거하고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저는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은 이 유료 무슨 자료를 안 보시는 분들도 이거는 네이버 이런 데다가 시티그룹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치시면은 어디 들어가서 볼 수 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은 주별로 이거는 주간으로 발표가 되는 거니까 이거 확인하시면서 가시는 것만 해도 만능 지표는 아닌데, 예. 어쩌면 경제 지표와 기대값과의 괴리, 이렇게 경제 지표가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서는 좀 괜찮아요. 그렇지. 예. 이럴 때는 유용한 편이어서.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10페이지에 보시면 저는 의심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마켓 제조업이나 ISM 제조업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제조업이 좋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마켓이나 ISM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좋아질 거냐는 거를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이게 YOY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럼 작년보다 지표죠.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4월, 5월 이때의 안 좋아졌던 거에 비해 가지고는 당연히 공장을 조금씩이라도 더 돌릴 테니까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고, 미국의 가계저축이 이렇게 급등한 게 뭐였냐면요, 뭐 여러 가지 돈을 푸는 정책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돈을 버는 사람도, 자택근무를 하는 사람도 돈을 쓸 수가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가계저축이 뭐 통장에는 쌓일 테니까 가계저축이 확 올라갔다가, 이게 그래도 오프라인 상에서 경제봉쇄가 풀리니까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일반적으로 장기 평균 수준까지 거의 다 와 있다는 거죠. 보복적 소비가 끝났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복적 소비라는 거 기본적으로 개념으로 보시면 한 3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 성급하게 단정적 말씀하신 신조가 진짜 생각 같아. 보복적 소비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보복적 소비라는 거는 그 순간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서 아무것도 못했다가 이제 약간 풀렸을 때 나오는 소비 여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 막 약간 경제가 다시 완화됐을 때 저희들도 뭐 어디 가서 뭐 사고 명품이라든지 이런 거 샀었던 그런 충격에서 확 불어졌다가 올라온 이 정도의 레벨이 일단락됐다라는 거고, 아마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소비의 연장선상이 되려면 결국 또 경기를 얘기할 거예요. 아마 실업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가 좀 낮아야 되고. 소비가 늘어나려면 이제 경제가 좋아지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민주당이 집권하고 미국이 재정 정책을 과감하게 썼을 때도 소비가 이전에도 결국 재정 정책에 의해서 좀 소비가 됐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소득 보존 정책에 대한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만 왔다 갔다 하지 사실 민주당이 집권해서 블루 웨이브가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그게 얘기들은. 지금 10월인데 내년 1월이에요. 3개월 동안 공백기가 있는 거를 시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냥 3개월 뒤 내년이 되면 좋으니까 지금 그러면- 어제 우리끼리 논쟁하던 건데 6개월 후, 1년 후 궁극적으로 언젠간 좋아진다라는 배팅으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시장이 호재를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지나고 아니면 현재 우리가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약간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한번 좀 지나고 보자. 한번 가격이 반영을 했다면 오케이지만 가격이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재정 정책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나 공화당 측이나 내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딜 돈된 게 아니거든요. 딜이 이 아니. 부분이 이제 우리가 방송 듣는 분들은 좀 그렇게 어제 계속 논의를 했던 건데 네.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트럼프가 여러 가지 한계를 많이 드러냈고 나이딩이 되는데 이번에 공화당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균형 재정을 추구하지만 이번에 굉장히 강한 정책이 나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건 주식하는 사람들의 기대라는 거죠. 이 그림 14번에서 이 그림을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소비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비자 신뢰를 보면 네. 그러니까 소비자 기대감만 하나도 안 올라가는데 왜 굳이 금융하는 사람들만 소비가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느냐라는 거죠. 금융하는 것은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경기가 양극화돼 있으니까 자영업을 하거나 뭐 레스토랑을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아무 여력이 없는 것 같고. 근데 거꾸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재정 정책 도출될 거고 민주당이 블루웨이브가 되면 증세는 나오겠지만 더 강한 재정 정책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지수가 버텼잖아요. 버틴 상황에서 그 재료가 나왔을 때 그 지수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 오늘 어제 얘기했던 게 그때까지 그거 나오면 별별 없을 것 같다. 얘기까지 사례가 나왔는데 오케이.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기대감 자체는 그렇게 가지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튕겨가지고 올라간 거는 끝났다는 거죠. 경제 지표에서. 튕겨가지고 올라가는 요소들은 거의 마무리 국면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경제가 진짜 좋아져야 되는 건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그림에서 코로나 백신이 연말이나 아니면 1월에 개발이 되면은 경기가 좋아질 거다. 그 다음에 주가가 오를 거야.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11페이지 봐주시면은 밑에 16번 봐주시면 돼요. 중국이 가장 먼저 벗어났습니다. 이게 진짜든 아니든 간에 가장 먼저 종식 선언을 했어요. 종식 선언을 한 국가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중국인 것 같아요. 금융상황 지수가 마이너스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백신이 개발된다라고 하면은 과연 미국이나 유로존 같은 국가들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금융상황 질문인 지수라는 거죠. 게 이제 좀 낯설은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올라가면은 완화고요. 그렇죠. 내려가면은 내려가면 수축인데 수축인데. 중국이 완전히 백신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은 종식 선언했잖아요. 종식선을 했으니까. 예. 근데 하여튼 중국이 금융상황 지수로만 놓고 본다면 다소 긴축적으로 전환됐다는 건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막상 코로나가 종식선을 한 뒤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거의 없어졌다라는 이제 일간으로 제로가 된 이후에는 긴축적으로 정책이 돌아섰어요, 완전히. 한국은 근데 왜 그렇죠? 금융상황 지수가 왜 이렇게 내려와 있죠? 한국도 지금 1차로 완화시킨 영향도 있고요. 첫 번째로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솔직히 이제 대부분의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유동성 장세를 동일시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비교가 안 됩니다. 애초에 돈 푼 양 자체가 비교가 안 돼가지고 흡수하는 양 자체도 비교가 안 된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2페이지 신중호 연구원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 18번 그림인데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번에 삼성전자 실적 좋게 나왔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출 금액이 늘어난 게 없어요. 과거 2014
2년 이후로는 사실 수출 금액의 변화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이 수출로 실적을 내는 애들인데 전체 그림에서 봤을 때 전체 코스피 기업 상장 기업의 수준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결국에는 기업이익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기가 그냥 힘들다. 좋아지는 것만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IT 예.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좋아진 애들이 주가가 올라가지고 기업 전체의 지수를 끌어올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나머지 애들이 밑에서 받치기라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플러스는 제로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업이익은 올라간 게 없는데 주가만 지수만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약간 지금 제가 의아한 게 이 그림 20이에요. 그러니까 레벨로 보면 매년 당연히 가계 부채가 증가하죠. 경제 성장에 따라 가지고 증가를 하는 거니까. 근데 가계 부채가 매년 보시면요. 당연히 매년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밖에 없어요. 가계 부채가 감소하지 않는다면은. 근데 지금 2004년 이후에 가계 부채 증가율이 최저치거든요. 근데 증가율을 억제하는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더 억제한다라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가계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부채가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진짜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 가계부채 레벨이 GDP 대비 한 80, 90, 100% 넘었구나. 그 레벨 자체는 높은데 여기서 그 GDP 증가 속도, 그러니까 비율이니까 GDP 증가 속도보다 너무 빨리 증가하는 거를 이제는 컨트롤 해야 되는 거죠. 아예 그 속도 자체를 굉장히 늦춰버려서 디레버리징 리스크로 빠져가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명목 GDP 성장률이 그래도 실질에서 명목을 더하면 3% 중반 나오는데 지금 뭐 기껏해야 가계부채 증가율이 4% 초반이라면 그렇게 강하게 그러니까 위험 상황인데 강하게 규제를 가하고 디레버리징 리스크를 굳이 이렇게 퍼질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 상황 경제랑 마찬가지로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데 가계부채를 너무 통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데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이게 생각보다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한국 경제에는. 어떤 면에서? 내년에 들어갔을 때 가계부채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제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은 민간 경제의 내수 소비가 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게 한국의 주가에 중요한 거는 수출 기업인 게 맞는데 한국 경제 성장률에 중요한 거는 내수 성장률입니다. 내수 기업이고. 근데 그 내수가 못 올라가게 지금 막고 있는 정책인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영향이 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13페이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 그림 23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 지나가면서부터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유동성이 증가하면은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 안 맞아요. 그게 완전히 괴리되기 시작했고요. 그게 괴리된다라는 의미는 유동성 증가가 소비나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다 흡수되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그림 23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 이거죠. M1이 증가했을 때 S&P 500의 수익률이 진짜로 증가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증가 안 했습니다. 이거는 다 아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다 아는데 왜 M1이 증가했을 때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걸 꼭 우리가 데이터만 갖고 그게 아니라 지금 아까 오케이. 근데 우리 전체 주식 저변 인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산 재배치, 재배분 이런 부분으로 좀 보면 그래도 좀 의미 있지 않나 하는 건 난 자꾸 말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자산 재배치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이나 이런 일변도에서 좀 변하는 부분이 있는 게 영향이 있는 건가 진짜? 근데 저는 되게 이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거래 대금이 줄어야지 그게 주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부동산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줄었나요? 주식을 엄청 올릴 정도로? 그것도 그렇죠. 의문인 거죠. 근데 자산이 배분이 돼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이게 나도 정책적으로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네. 정부가 강하게 그걸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젊은 세대는 자산을 이제 배치할 때 우리 때는 열심히 대출 어떻게든지 좀 모아서 대출 땡겨서 집 한 채 사고 빚 갚는 인생이었다면 하여튼 나는 새로운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물론 주식을 사서 주식이 이제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와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캐시플로우는 아니니까 지금까지 우리 윗세대 분들은
캐피탈 게인, 자본 차익에 의한 자산을 불리기 정책이었는데 지금은 그 인구 구조든 어떤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레버리지로 엄청 일으키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주식을 통해서 배당과 자본 차익을 가꿔가는 방법은 저도 맞는데 문제는 이제 부동산과 저번에 제가 한번 자료를 썼을 때도 부동산의 시가총액이 지금 5천조를 넘거든요. 그렇죠. 한국은 GDP 한 2.5배더라고. 예,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한 2천조가 좀 안 되는 수준. 그러니까 부동산 전체보다 한 30-40%밖에 안 되는 주식시장의 레벨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자금의 이 유입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또 연말에 대주주 그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엇박자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는 좀 뭐 그렇게 강하게 주식시장으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냐라는 거는 저는 좀 약간 퀘스천이 있는 거죠. 저도 뭐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최근에 어떤 그 과열 현상, 개인 투자자들의 과열 현상을 그냥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좀 긍정적 요인이 있는가를 좀 찾아봐야 되나 최근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자꾸 많은 분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지금까지 올랐던 게 분명히 유동성이 증가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주식이 올라간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부터 올라갈 거냐는 예상에 유동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비슷한 얘기를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유동성으로 올라가는데 그 주동성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이렇게 봤는데 되게 무식한 질문이었죠, 나.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거야. 저는 이제 더 일반 투자자분들 더 만나는 편이고 하다 보니까 네, 우리는 당연히 숫자가 안 따르고 있기 때문에 쉬어야 가는데 생각하는데 왜 안 쉬었을까? 왜 안 쉬고 있을까? 심플해 내 생각은. 왜 미국도 안 쉬고 있을까? 미국도 굉장히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들어와서 버틴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사단이 날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는 상당히 위험한 투자 같은데. 아니 근데 안 쉬고 있다라는 기준이 센터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는 약간 반론을 한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지금 7월 말 8월 말부터 옆으로 쉬고 있어요. 그렇지. 수익 내기 어려웠을걸요? 주도주라고 하는 LG화학, 네이버, 카카오를 NC를 갖고 있을 때 수익이 났을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방금 전에 성종화 팀장 녹음을 했어요. 이제 성종화 팀장을 굉장히 곤란해했어요. 저 때문에. 왜냐하면 저번에 NC 그 프리뷰 NC가 이제 자꾸 뭔가 좀 지연시키는 느낌을 받았고 맞아요. 실제로 네이버는 대놓고 왜 이렇게 비용을 다 때려 넣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걸 감안하면 이번에 언택트란 이름으로 위에서 샀던 사람들 걸린 거거든 지금. 그게 그러니까 시장의 상승이 3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굳이 사후적으로 해석하자면 7월 말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는 시장이 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그 경제 정상화의 속도만큼 고점은 중국이 제일 빨리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고점은 우리가 지금 7월 최근에 어땠죠? 계속 옆으로 기고 있어요. 쭉 빠졌다가 요번에 올라왔는데 중국 계속 옆으로 기고 있고 한국이 8월 말 고점 찍고 지금 8월 고점을 넘느냐 마느냐이고 미국은 이 뒤늦게 9월의 고점에 어저께 S&P 갖다 붙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보고 그래도 그 상황에서 논리를 만들고 왜냐하면 우리가 논리를 만들었다고 정답은 아니니까. 근데 논리를 만들다 보니까 그 7월 말, 8월 말, 9월 말에 고점을 찍었던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 정상화에 대한 내지는 보복 소비가 끝나고 아니면 어닝에 대한 고민이 들어간 시점부터 얘네들이 지수가 탄력을 잃었구나. 소위 말하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누구더라? 그 사계절 이론에서 레이달리요? 아니야. 사계절 아니고 뭐지? 실적 장세, 유동성 장세. 예. 지금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EPS가 오히려 돌기 시작하면 주가는 둔화됩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밸류에이션 장일 때는 이 밸류에이션의 확장으로 갖고 가면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탄력을 갖고 가는데 오히려 EPS가 돌기 시작하면 밸류에이션은 낮아지고 EPS 장이 되면서 실적 장세가 되면서 지수는 탄력이 둔화되는 걸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2분기 후반에서 3분기에 들어간 우리나라의 주가 장사의 특징은 이제는 묻고 따지지 않고 투자해서 유동성으로 가는 장이 아니라
이제 묻고 따져야 되는 장으로 넘어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상징적 사건이 LG와였던 것 같고. 그렇죠. 아니 뭐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아마 저희 하우스에서 제일 시장 세게 보는 게 저일 거예요. 맞아요. 제일 강렬한 저는 내년에 3천 가는 게 뭐가 안 돼서 게 뭐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서.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네. 아니 뭐 간단한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올해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정책이 발표되는 게요. 중국이 아까 왜 보여드렸던 것처럼 긴축으로 들어갔잖아요. 다시 완화적인 정책이 들어가면서 뭘 발표했냐면은 내년에 그 인프라 광통신 인프라하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전기차 그 충전 시설까지 해가지고 6.5조 위안을 그 10개년에 들어가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지난번에 썼던 정책에서 2배 정도 늘어난 수치거든요. 3조를 썼었으니까. 그래서 재정 정책으로 이게 연결이 되면서 그 재정 정책 연결되는 그림에다가 그 재정 정책이 경기를 끌어올리는 그림이 나와줘야지 저는 버블이 한 번 더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나오기 이전 수준의 유동성에서 그 재정 정책으로 연결되는 구간에서는 불확실성 구간이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으니까 적어도 10월, 11월 노딜 브렉시트 걸려 있고 미국 대선 걸려 있고 여기다가 다른 나라들 그 유로존이나 이런데 코로나 어떻게 될지 한번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한번 보시고 갈 수 있는 여유 정도는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매수를 들어갈 이유가 지금 왜 들어가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시장이 안 좋다거나 시장이 꺾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럼 최근에 검색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다음 거로 넘어갈까요? 예. 그러면 잠깐 이건 편집해서 쓰시고요. 갑자기 자리를 바꿔 앉아 계십니다. 놀라운 우리 마술을 보여주고 있는데 뿅. 네, 병원 아까 이제 얘기가 이런 고민이에요. 제가 이어서 하자면 내년이 설슬 자신 없어 하는 사람들 생기고 있어요. 사실. 네. 오히려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엄청난 새 스텝을 많이 걷겠구나 미국이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반대로 아니 상식적으로 저렇게 재정을 쓰겠다고 하니 세금 우리나라도 동일하지 않나요? 세금 많이 맞아요. 걷잖아요. 세금을 걷으면 가처분 소득이 줄 것이고 기업은 이익이 줄 것이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재정을 우선 여러 가지 우리가 M&T도 하고 했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금리를 자극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누가 안 사주면 여러 가지 그런 시나리오를 하니까 마음들 급해진 거죠. 그냥 빨리 지금 연말 연초에 먹고 좋을 나가자. 때 사자. 좋을 때 지금 빨리 빨리 샀다 빨리 수익을 먹고 내자. 나가자. 네. 그러니까 이 그 소위 유동성에서 실적 상세로 넘어가기가 만만치 않겠다 이 생각도 그렇죠. 실적 그러니까 장에서 넘어가면 힘들어지니까. 대부분의 논리가 상승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이 유동성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올해 괜찮고 이제 내년 되면 불안해지고. 하자면 처음 말하는 게 우리가 뭐 V자 경제 과거의 경로로 회복할 때 정말 좋게 보면 나이키 스타일인데 U자도 쉽지 않은 것 같거든 지금. 그러니까 물론 좋아지는 산업은 확실히 좋아지니까 그것만 주식하고 자동차도 잘 TV도 잘 팔고 하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소비가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잘 모르겠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시간이 끌어지면 내년에 자신 없다 얘기도 의외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오늘 밥 먹으면서도 그 얘기하다 왔거든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코로나 시대에 짜여져 있는 구조에서 이게 아직은 바뀌지 않는 거에 대한 베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이면 벌써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구조가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반영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포스트 트럼프에 대한 거는 반영은 하지만 그냥 그 코로나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재정 지출은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는 바이든 트럼프는 그거에 대한 얘기의 중심은 코로나 아니라는 거예요. 내년에 되면 백신도 나올 수 있고 포스트 트럼프에다가 포스트 코로나라는 거는 불확실성이거든요. 그 할인율이 올라가기 전에 지금 빨리 수익을 내자. 그래서 어저께 미국장도 콜럼버스 데이라서 현물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었거든요. 사실 어제 거래는 거의 거래 없는 이게 거. 없는 상태에서 옵션 매수 들어오고 막 이랬었던 것들도 조바심과 조급함에 의한 현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그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 이런 고민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실적으로 아까 이제 우라가미 군이어가 이제 일본을 갖고서 했던 거지만 그 얘기 하셨으니까 신조 팀장이
우리가 NRCD 꿈꾸는 건 숫자가 나오면서 이렇게 그런 아름다운 장을 참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면 이게 산업 하나하나 보면 그리고 코로나라는 게 이런 문제가 있거든.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긴 얘기를 고민을 하자면 우리가 80년 이후에 우리가 세계에서 많이 공유해온 것들이 한 30년 사이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사이클만 하면 사람들이 네.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뭐 메리 사이클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금융위기 때 끝이 나고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됐는데 우리 맨날 하던 얘기 아니에요. 10년 전부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지난 30년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소위 세계화 맞아요. 모든 걸 글로벌 어떻게 보면 중국이 싸게 생산해주면 미국은 싼 거 갖고 생활하고 그 돈으로 기술 혁신하고 전 세계가 서로 협력해서 뭐 키신저가 만들었던 어떤 세계 그 세계 속에 적동되어 왔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고립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줘 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국가별로 트럼프가 그걸 한번 약간 단초를 보여줘서 불안한 징후가 있었지만 과연 포스트 코로나를 말했는데 국가 간 고립이라는 게 잘 있어야 될까? 미국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고 이거 확 풀 수 있을까? 중국과의 미국과의 관계가 극적으로 가가지고 돌아갈까? 이건 어쩌면 선을 넘어버리는 거 서로 나라들끼리 다 지금.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그 생각을 내가 최근에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을 다들 다 같이 좋게만 얘기를 뭐 지금 우리 증권사 뭐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지만 하다가도 직감적으로 야 이게 기업들이 경영계획을 못 세우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투자해야 될 대상의 기업들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 기업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기업을 투자할 걸 찾고 그 기업의 이익 추정치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는데 네. 이게 뭐 다 우러져 있으니까 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난감한 상황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돈은 있으니까 할 일도 없고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직업들도 갖기 힘들고 그냥 주식장 가서 열심히 한번 주식 매매할까. 그러니까 요즘 특징적인 게 아까 신종 팀장이 어제 회의 때 나한테 했던 얘기잖아요. 서점을 가면 네. 트레이딩 트레이딩 굉장히 매매 기법책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리온을 재편했던 이유가 어쩌면 개인 투자자들의 욕구를 제가 충족시킬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빠르고 매일매일 설명을 해줘야 되고 난 사실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저희들은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더 브로커리지 사이드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고민을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저는 뭐 우리가 지금 간다고 외치자 이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 같은 생각하면 마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쉬어야 되는데 왜 안 쉴까로 자꾸 들어보면 빨리 갖다 쉬려고 하나 뭐 이 생각도 좀 고민하는 거예요. 갑자기 한 2,600 이렇게 진짜 한번 가졌다가 그 다음부터 상당히 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가끔 드는데 그거 내 생각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번 자료 나온 거 보고서 또 봤던 게 그래도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면 네. 숫자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신종원 팀장 걸 갖고 네, 거의 이제 동의하는 부분 이거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주식 시장에 기회가 있는 건 맞잖아요.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기업이고 기업의 어떤 집합제이지만 그 기업에서도 현 상황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나타나면서 소위 주도주가 되고 그게 다시 또 주가로 연결되고 또 다시 상승 사이클로 가는 건데 이게 기회라는 건 리턴이지만 그 리턴의 반대 그 동의어는 또 리스크거든요. 왜냐하면 기회가 있기 때문에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 돈을 못 벌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정해지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좋아진다는 베팅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기업의 이익이 생각보다 별로야. 아니면 내가 기대했었던 효율성보다는 낮다라고 생각이 들면 주가는 또 한편으로는 소위 말하는 펀더멘털로 회귀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많이 빠지면 이거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기회가 생겨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뭐 2,600을 갈 수도 있고 2,700을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2,600, 700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회를 줄 수 있을 만한 이익의 레벨을 따라와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4페이지 그림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그렇죠. 이게 두 가지 차트를 같이 그려놓은 건데 뭐 GDP 대비 시총 여러 번 얘기 드렸는 거고 하필이면 GDP 대비 시총이 1배를 넘어선 상황에서 시장이 좀 잘 못 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년에 GDP를 저희가 자꾸 얘기 드렸던 게 내년에 명목 GDP만큼 땡겨온 게 2,400 정도인데 그 수준부터는 시장이 잘 못 간 이유를 그러면 기업이 어닝 단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라는 차트인데 지금 이 여기에 있는 옅은 그러니까 아마 차트도 보이실 거예요. 옅은 회색으로 약간 각지게 움직이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ROE입니다. 그리고 이게 확정된 ROE예요. 가장 최근 4분기 그 합산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3.6% 엄청나게 빠진 거죠. 금융위기 때만큼 빠졌기 때문에 이 주가도 단기간에 부러졌다가 정책이 빠르게 나왔고 그 빠르게 나온 만큼 주가도 빠르게 봉합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PBR로도 1배 가까이 트라이 했다가 좀 내려온 상황인데 3.6%의 ROE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내년까지 보면 8%까지 간다는 계산에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내년 8%가 높은 레벨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과거의 시총 대비 GDP를 보면은 네. 이 레벨도 안 되죠. 안 되죠. 지금 예전에 우리가 14년, 15년, 16년일 때 ROE가 한 6%에서 7%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ROE가 요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국의 PBR이 0.9배, 0.8배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너무 밑에 있는 지수라서 그거를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펀더멘탈보다 생각보다 시장이 좀 빠르게 좀 올라선 건 맞다. 그리고 그 펀더멘탈도 사실 내년의 이익을 추정 지금이 어떤 이익이 깨지지 않는다는 선에서 봤을 때도 8% 레벨이더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두 가지의 좀 갈림길이 있는 것 같아요. 8% 당장 내년에는 8%지만 그 이후에는 8%가 9%, 10%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다시 8%가 다시 한 뭐 5, 6%도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까지도 예상을 하면서 지금 시장을 다 땡겨야 2600인데 그건 좀 무리지 않겠냐. 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1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 얘기예요. 16페이지에 제가 그 위에 있는 차트만 보고 말씀을 이 그림은 정말 유명하죠. GDP 비교해서 하는 걸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비판하는 거는 미국은 GDP 대비해서 미국의 시총 비중이 훨씬 높다. 그거는 그 나라의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 비중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그치. 자산 비중에서 부동산보다 주식이 더 많은 영향도 있고요. 금융 산업의 레버리지.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GDP가 막혀 왔는데 GDP 수준에서 이제 금융 자산이 재배분이 되기 시작하면 한 배를 극복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는데 그 근거는 저는 어닝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어닝과 이격이 강하게 발생하는데 간다. 그러면 설사 단기간으로 2,600, 2,700까지 싹 가겠지만 그게 지속 가능, 그러니까 계속 유지되는 지수대는 아닐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거는 설사 우리가 놓치더라도 그 가격대는 다시 빠르게 펀더멘털로 그러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찌됐든 저찌됐든 주가는 이익의 함수일 수밖에 없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계속 틀려요. 주가가 지금 올라온 게 어닝이 올라와서라기보다는 어닝이 좋아질 거라는 베팅이긴 한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불과 순이익 기준으로 20조 원 하던 게 쭉 140조 원까지 올라갔던 사이클이었어요. 2017년까지. 5년, 6년, 7년에 내가 기억이 나는 게 우리 그때 퍼 리레이팅 양세라고 그렇죠. 그때 뭐 그러니까 이익이 레벨이 되는 거는 그렇죠. PER이 레벨이 된다라는 거는 이익이 레벨이 되면서 오는 거거든요. 60조 갈 때. 그렇죠. 그리고 금융위기 직후에 우리가 100조 갈 때. 100조 가면서 다시 이제 지수가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익이 여기에는 PER을 안 넣어놨지만 2000년대 초중반에는 6배에서 8배 왔다 갔다 했어요. 맞아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100조 가니까 10배. 8배에서 10배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또 우리가 2016년, 17년에 140조 원을 찍으니까 10배에서 12배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이든 아니면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그 호황 사이클이 끝나다 보니까 다시 이게 80조 대원으로 내려온 게 코로나 이전까지였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60조로 확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온 게 이게 80조 때문에. 이제 80조 복간 거죠. 그러니까 80조 사실 때. 이 그림이 모든 걸 설명해요. 사실 저희들이 뭐 왜 자꾸 이베스트는 어느 레벨 정도에서 고민을 하냐 한다면 결국 멀티플이 올라가려면 맞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익이 레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 증시에도 확인됐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왜 전 세계는 우리나라가 항상 쌓아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이익의 정상적 지배구조 이슈 여러 가지 섞여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멀티플 릴레이팅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익이 못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 고민을 자꾸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네. 이 그러니까 그림이 경제 그림 27을 체질과 꼭 한번 관련된 뽑아서 거예요.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거는 그러면 우리나라의 명목 GDP가 내년 말에 1,900조 원인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대해서도 시장이 풀리 반영을 하는 것 같고 그 위엔 차트 내년 말까지 계산해 보면 90조 원 정도 레벨인데 현재 시장은 2,400~500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레벨업을 갖고 가려면 그러면 명목 GDP가 더 올라갈 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시장의 이익이 내년에는 90조지만 내후년에는 100조, 120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개런티가 돼야 되는 아니면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은 그 내후년까지 땡겨오기에는 시차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당장 앞두고 있는 리스크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확실성이 눈에 보이게 있는데 이거는 좀 시간을 확인하고 가도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게 결국 노이즈가 아무리 끼더라도 펀더멘탈이 굳건하면 노이즈 극복하는데 이 펀더멘탈로 보면 이렇게 싸지 않다는 게 고민이었다는 걸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뭐 싸지 않다 정도인 것 같아요. 비싸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싸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쌌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어떠한 요인에서 변동성이 확 펼쳐지면은 빠르게 펀더멘탈로 봉합을 되니까 그때가 기회인 건 맞죠. 근데 지금은 뭔가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익의 레벨업에 대한 것도 아직 보여주지 않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벤트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시장은 그게 모든 것이 다 나아질 거야. 재정 지출도 무조건 합의가 될 거야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정도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지만 17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은 다 바이든이 되면 엄청 좋게 다 좋은 장밋빛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저도 이거 아침에 이제 뭐 보고할 거 있어 봤는데 지금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이 선거인단이 538명인데 네. 270명을 확보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바이든이 한 정말 압도적 350석 이상 확보해가지고 압도적 표차를 불러놓으면 대선 불복하기도 만만치 않을 거다. 그것도 뭐 트럼프가 아니다 하면 그만이지만 이것도 사실 불확실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뭐 300석 안 되는 수준에서 뭐 이긴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불복할 수도 있는 거 같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확정적인 발언과 시장 뷰를 갖고 가는 것도 저는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바이든이 대승하는 것도 고민인 게 대승하고 그쵸? 상원도 완전히 다 압도를 장악을 했다. 한다. 그럼 이제 방금 신중원 팀장 17페이지 나왔던 그림이 네. 나오는 거죠. 내가 여기서 놀란 게 어딜 가도 네. 바이든 시대는 달러 약세다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민주당 시대에는 공통적으로 미국의 고질적인 재정 적자를 줄여왔던 시대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균형 재정론 얘기를 그러니까. 많이 하고 재정 이게 건전화에 바뀌었나요? 지금 그냥 샌더스 같은 분이 나오니까 민주당 정책이 좀 재정을 별로 이제 균형을 안 가나요? 내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스자였어요. 오히려 트럼프가 MMT나 이런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샌더스나 이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 민주당의 특징은 그런 거죠. 돈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어디서 세금을 걷어와야 네, 될지에 그쵸. 대한 그 거를 개념인 같이 거죠.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트럼프 같은 사람은 돈을 쓰는데 세금을 어디서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신기한 건 트럼프 시대 재정 적자가 많이 커졌죠, 미국이. 예, 네. 커졌죠. 슬금슬금 커지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확 그렇죠. 늘어난 거죠. 예. 요 부분 17페이지 그림도 갖고 있고 특히 길티 택시 같은 거 택시 네.
텍스 같은 것.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다 재정 지출로 다 커버한다 이런 논리가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뭐 시장이 워낙 버티다 보니까 반영을 안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바이든이 됐을 때 지금은 다 좋은 것만 반영을 했지만 바이든이라는 성격상 그 부통령 그 토론회에서도 재정 지출도 하지만 텍스도 올리겠다는 얘기를 넌지시 비친 상황이거든요. 텍스는 할인율이고, 우리가 2017년 말에 미국의 감세안이 나오면서 2018년에 혼자 미국이 갔었던 사이클을 봤었다는 거죠. 그 사이클은 미국이 감세와 양적 완화 때문 아니었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거꾸로 지금 텍스를 올리게 되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 지금 일단은 법인세가 21%에서 28%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길티 텍스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IT 기업들 무형자산 있잖아요. 특허나 지적재산권을 통해서 얻은 수입에 대해서 해외 자회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올리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걸 왜 얘기 드리냐면, 이 18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섹터별로 이 텍스 세금이 올라가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이 흔히 얘기하는 미국의 지금 주도주라는 것들이죠. 성장주.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바이든이 되면 IT한테는 피해지만 은행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치주 내지는 그동안 좀 피해를 봤었던 애들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S&P 내지는 미국 시장에서 IT와 텍스가 올라갔을 때 피해를 보는 섹터의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40%거든요. 그러면 어닝단에서 차지하는 어떤 충격은 뭐 해외 IB마다 다르지만 평균 10% 하향 조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반영을 안 한 것 같다. 물론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격이 반영을 안 한 상태로 미국의 대선을 맞닥뜨렸을 때는 이거는 조금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조금은 건너가서 조금은 시장을 좀 확인하고 가자, 시차를 두고 가자라는 거고요. 거꾸로 그런 것도 있어요. 바이든이 돼서 주가가 확 부러지면 그 이유가 텍스 때문이다 그러면 또 민주당에서 좀 뒤로 물러설 수도 있겠죠. 수채.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런 불확실성도 있는 거죠. 시장이 너무 긍정적인 것만 본다라고선 생각이 드는 게 그거죠. 이제 5월에 이제 하반기 전망 자료 나오고 6월이나 이럴 때 세미나를 다녔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제가 미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힘들었던 거는 바이든이 돼도 그렇게까지 주식 시장이 안 좋지는 않을 것이다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깜짝 놀란 게, 갑자기 바이든이 되면 주가가 좋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바이든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주가를 따라서 EPS는 꺾인다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텍스만큼. 그러니까 EPS가 한 자릿수 내지는 두 자릿수까지도 꺾일 텐데, 그러니까 갑자기 미국이 과거 EPS가 그렇게 꺾였을 때 조정 없이 지나간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 내 기억에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나 EPS가 그러니까 2015년 16년 넘어가서 이게 미국도 장이 EPS가 계속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장도 있었는데요. 2018년부터는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갔는데도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감세 정책하고 자사주 매입이었거든요. 근데 바이든의 정책은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약간 규제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감세가 아니라 텍스를 올리는 부분이라서. 민주당의 전통적인 시각은 저희 독점에 대한 반대예요. 자연 독점. 그러니까 네, 맞아요. 어쩌면 자연 독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시각인데, 누가 뭐래도 미국은 최근 자연 독점을 굉장히 그런 소위 판기업들이 키워왔잖아요. 뭐 아니다 하겠지만 이걸 건들 수도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그 트럼프 시대에 좋았던 기업들이 바이든 시대에도 좋아진다라는 걸 투영하면서 가는 시장인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바이든이 되면 트럼프가 저질렀던 것들을 되돌린다. 그 되돌리는 거에 피해는 지금 주도주들이 소위 말해서 좀 변동성이 발생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가를 해석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바이든의 성격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분명히 기업이나 가게나 내지는 경제에 주는 임팩트가 조금 부담스러운 영역으로 가는 것도 있다. 이를테면 텍스, 즉 법인세가 올라가는 것도 기업한테는 이익이 그러니까 좀 조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재정 지출이 공화당보다 더 많은 재정 지출을 하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또
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EPS가 부러지는데 국채 수익률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고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미국의 IT 기업들이 사실은 조금은 흔들릴 가능성도 연말 연초에 굉장히 커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가 좀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분위기는 그냥 코로나에 걸림 확진되면서 이렇게 완패 분위기로 가기 전까지는 이게 뒤에 고민할 부분이 당겨진 느낌이에요. 저는 지금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호 진짜. 그래서 DRB 하는 기업만 하자. 그러니까 시장을 이제 우리는 이제 우려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도 모르고 어닝단에서도 뭔가 뻑뻑해 보이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버틸 수 있는 거는 기업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기업들, 거기다가 그 기업이 존재하면서 보니까 일드 즉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캐시플로우 상에서 다른 대체 자산보다 충분히 매력 있는 어떤 그 그러니까 현금 지급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가능한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 수익률이 2.1%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글로벌리 보면은 좀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3년물하고의 비교한 차트가 19페이지에 넣어놨는데 꾸준히 올라온 상황이라서 그 꾸준히 올라온 상황이게 되면 연말 연초 이런 변동성에서 자기 할 일 하면서 따박따박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충분히 시장의 어떤 업사이드든 다운사이드든 잘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때마침 그게 반도체에서 좀 굉장히 찾을 만한 기업들이 많았다라는 거고, 20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넘어갔는데? 예, 됐어요. 그게 9월달에 사실 그러니까 이게 20페이지가 저희가 이런 이 앞에서 한 얘기를 잘 이해 안 가시더라도 내린 결론입니다. 결론. 반도체 사고 LG화학은 좀 별론 것 같고, 그렇죠. 로켓 같은 게 낫다고 하겠어는 뭐 이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는 여기도 넣어놨지만 그냥 실적 시즌 실적 발표하고 나면 사는 게 오케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반도체는 재밌는 게 이게 하이닉스, 그러니까 저희 최영산 연구원은 여기에 넣을 때 하이닉스 콜을 주셨고요. 왜냐하면 디램 사이클 얘기하면서 워낙 피어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 주도력이 저희는 연말 연초에 굉장히 있어 보인다. 어닝이 돌아선 것도 있지만 배당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많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특별 배당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3주차 넘어가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여러 경제단에서 유동성 얘기도 했고, 뭐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실적도 굉장히 목에 차 있는 부분이라서 인덱스에 대한 고민은 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제할 일하고 실적 잘 내주고 배당해주고 이런 기업들을 갖고 가는 게, 실적 나온 걸 갖고 가는 게 요즘 이게 뻔한 얘기일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게 좀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 거죠. 20페이지를 잘 보시면 예. 그림 36 잘 안 보이실 텐데 맨 위에 SK 하이닉스 있고 삼성전자 뭐 수익률이 있지만, 네. 제가 반도체 녹음했던 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전자가 최선을 주고 SK 하이닉스 단기적으로 나아 보이고, 중소형주는 철저하게 삼성전자의 어떤 낸드 밸류체인에 있는 것들. 내년에 기대하고요. 네. 그래서 솔브레인, 뭐 TCK 이런 것들 제가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화학인데, 옆에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반도체는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해놨고요. 최영산 연구원 거를 바로 보시면 되고, 화학이 흥미로운데 많은 분들이 너무나 LG화학에 대한 미련들이 많으신데 LG화학은 저는 그냥 부진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냥 한다면 네. 롯데케미칼, 휴캠스 같은 걸 보자. 네. 저는 저희 정유학 요 자료 부분에 건너가신 부분에 있습니다. 26페이지에 넣어놓긴 했어요. 네, 뒤에 있으니까. LG화학 주가 부진한 거에 대한 얘기, 뭐 그렇죠. 지금부터 화학주를 봤을 때 뭘 봐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Q&A 식으로 정리한 자료라서요. 이게 되게 유용합니다. 왜냐면 네. Q&A식이기 때문에 네.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리서치 베이스 투자는 각자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면 그냥 저 발전은 없고 남에게 의존하는 성격만 늘어나기 때문에 자료 오늘 나간 게 현재까지 나간 거는 27페이지까지 진도 네. 나간 겁니다. 읽어보시고 저희들 용어가 생소하시면 찾아보시고 그리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지금 영상창 연구는 다 세미나 나가서 못했는데 퀀터 선택 부분은 제가 추후로 녹음을 하도록 하고요. 섹터 부분은 아마 녹아서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지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9월 달의 결론은 이러한 상황 속에 본다면 우리가 우리 최중현 이코노미스트가 계속해서 또 확인하고 삽시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흔들리고 있는 걸 느끼셨을 거고요. 또 하나는 숫자에 관한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근데 결국 우리 액션 플랜으로 간다면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살게 보였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랑 관련 중소형주 그리고 케미칼에서 고르기 이런 걸 하신다면 그래도 알파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좀 끝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칠까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인가 정의점입니다. 아니 뭐 하고 싶은 바이든 되면은 주가 오를 것 같아요. 내릴까요? 상관없나요? 항상 저는 상관없다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주가는 오를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오케이. 그게 크게 상관이 없고 가끔 요 착각하시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재정 적자가 지금 GDP 대비 비율로 항상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올해 미국 GDP가 마이너스 9%막 이렇게 나오고 내년이 플러스 8%가 나와요. 그래서 GDP 대비 재정 적자로 봤을 때는 올해가 너무 GDP가 많이 빠져가지고 재정 적자 비율이 쭉 내려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 내년에 재정 지출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시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던 간에 미국이 되면 바이든이 되고 민주당이 소위 상하원을 다 장악하면 텍스는 올라갈 것 같아요. 텍스 그쵸. 올라갈 거예요. 네.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 그렇죠. 같습니다. 그거를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공부를 더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독점에 대한 규제 그렇죠. 이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뭐 폭력해야 된다 막 테마성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좀 어떤 식의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좀 지져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시고 저희가 느리지만 그래도 함께 계속 해오시면 그 뭐 낫지 않을까? 뭐 제 혼자 착각했지 모르지만 그래서 리서치에 기반을 둔 투자분들은 저희와 계속 소통하시면서 함께 고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